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도 되지 않는 작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부를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은 원래 옛날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민족인데 거기다 히틀러에게 유대인 학살까지 당했었잖아요. 아예 유대인이라는 종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민족으로 너무나 잘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또 유대인은 역대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그 탐내는 우수한 자질을 다 갖춘 민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과 악을 떠나서요. 그냥 머리가 엄청 좋아. 그냥 엄청 좋고 전 세계의 돈은 다 차지할 지경일 만큼 부자이고요. 신앙심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근면, 성실, 생존력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강한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죠.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똑똑한 걸까요? 왜 그렇게 부자인 걸까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 탈무드를 통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앞에 소개글 잠깐 읽을게요.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가르침의 교훈 또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5,000년 역사의 자취이고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혜의 보물창고인 탈무드를 토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수많은 세월 동안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율법학자들이 유대인의 일상생활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해서 얻은 결론을 엮은 책이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탈무드는 지혜를 단련시킬 뿐 아니라 물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유대인 특유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지혜의 바다라고 불리우는데요. 20권 모두 12,000페이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 탈무드를 가지고요. 자신들의 이 민족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단결할 수 있는 책이 돼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 종교와 생활 규범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각지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다고 해요. 이 유대인 중에는 세계적인 철학자와 예술가, 정치가와 상인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하나같이 탈무드를 옆에 두고 생활의 지침서로 삼고 있다고 해요. 제목, 머리와 꼬리. 울창한 숲속에 뱀이 살고 있었어요. 눈부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갈래갈래 흩어져서 금싸라기처럼 솔솔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뱀이 스르르르 스르르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쉿! 맨날 자기만 앞장서 가고.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만 따라다녀야 하는 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꼬리는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얘, 머리야, 나는 이게 무슨 꼴이니? 나는 언제나 마음에도 없이 항상 네 뒤만 졸졸 따라다녀야 하니 말이야. 게다가 머리 너는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갈 때를 정하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도 엄연히 뱀의 한 부분이야. 그런데 왜 나는 하인처럼 너를 졸졸 따라다녀야 한단 말이니? 나도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단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뱀의 머리가 조용히 꼬리에게 말했어요. 꼬리야, 너는 눈이 없어서 앞을 볼 수가 없잖니. 게다가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를 모르잖니. 그리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지 않아. 꼬리야, 너와 나는 한 몸이잖니. 그러니까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함께 안전한 데로 가야 하니까. 머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꼬리가 끼어들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림없어. 이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거야. 그렇게 하려고, 알았어? 꼬리의 말에 머리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꼬리야, 어쩔 수 없구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할 수 없지.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자, 네가 앞장서. 나는 네 뒤를 따라갈 테니까. 정말? 와, 신난다. 꼬리는 너무 기뻐서 꼬리를 치켜 세우고 파르르 파르르 떨었답니다. 스르르 스르르 꼬리가 앞장서서 앞으로 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꼬리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눈과 귀가 없어서 위험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꼬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도랑에 풍덩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꼬리가 빠지니까 머리도 따라서 빠졌죠. 으쌰, 으쌰, 꼬리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으쌰, 으쌰. 머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꼬리를 데리고 겨우 도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 번 실수한 건데 뭐. 머리야, 내가 다시 앞장설 테야. 그래, 그렇게 해. 스르르 스르르 꼬리는 다시 앞장서서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번에는 가시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지 뭐예요. 아, 따거! 꼬리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꼬리는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지만 눈과 귀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가시 덤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꼬리야,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번에도 머리가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데리고 가시 덤불을 헤치고 나왔어요. 뱀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겨우 2번 실수한 건데 뭐. 머리야, 이번에도 내가 다시 앞장설 테야. 꼬리는 여전히 앞장서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눈과 귀가 없어 위험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꼬리가 이번에는 활활 타는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불이야! 불! 아 뜨거! 아 뜨거! 꼬리는 불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불 속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으쌰, 으쌰, 꼬리야,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으쌰, 으쌰. 머리가 있는 힘을 다해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아, 뜨거! 머리야, 도와줘. 어서 날 도와줘. 꼬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까지 불이 옮겨 붙어 뱀은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제목, 생각 바꾸기. 어느 날 바람이 솔솔 불어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덥수룩한 랍비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아이들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랍비를 쳐다봤습니다. 랍비는 아이들을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솔솔 불어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드는 어느 맑은 날이었단다.
라삐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한테 말했어. 오늘은 날이 참 맑으니 동생하고 굴뚝 청소 좀 하라고 말이다. 형은 동생과 함께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굴뚝으로 들어갔단다. 원래는 장마 전에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일이 여의치 않아 못하고 말았던 거야. 선생님, 날이 축축한 장마를 지냈으니 굴뚝에는 검댕이가 엄청 많이 끼어 있었겠죠? 아이 말에 라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맞았다. 굴뚝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검댕이가 묻어 있는지. 하지만 형과 동생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굴뚝에서 나왔어. 그런데 형은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 새카맣고 동생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지 뭐냐?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다. 형과 동생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저요. 그래, 대답해보거라. 선생님, 검댕이가 묻어 얼굴이 새까매진 형입니다. 아이의 대답에 라삐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게 공부한 학생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자,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 검댕이가 묻어 새까매진 얼굴로 나온 형은 얼굴이 깨끗한 동생을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할 게다. 하지만 깨끗한 얼굴로 나온 동생은 형의 새까만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새까맣다고 생각할 게 아니냐? 다시 묻겠다. 굴뚝 청소를 하고 나온 형과 동생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을까?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싱긋 웃고는 선생님, 깨끗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온 동생이 씻을 거예요. 그렇죠? 하고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라삐가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웃음을 뚝 그친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말했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말이다. 자, 형과 동생이 함께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했지? 네, 선생님. 자, 그럼 생각을 정리해보자. 형은 검댕이가 묻어 새까매진 얼굴로 나왔는데 동생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단다. 아하, 그러네요. 둘 다 새까만 얼굴로 나와야 하네요. 이제야 생각이 바뀌었니? 네, 선생님. 이거에 대한 저만의 해석은 같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매지고 한 사람은 하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데 질문을 누가 얼굴을 씻을까라고 했다고 그냥 그거에만 맞춰서 대답을 한다는 거는 좀 뭐랄까 그 질문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질문이 어떻든 간에 원래 진실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뛰어넘어서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제목, 왜 옷감이 모자랄까? 시골에 사는 큰 부자가 도시에 나가서 값비싼 비단을 사왔어요. 외투를 만들어 입으려고. 그 부자는 자기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단골 양복점으로 들어갔어요. 여보게, 내가 도시에 나가 이 비단을 사왔네. 자네가 이 비단으로 내 외투를 잘 만들어 주게나. 여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비단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지요. 제가 최선을 다해 멋진 외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모양으로 외투를 만들어 드려야 하니 치수를 다시 재셔야 하겠습니다. 양복점 주인은 부자의 몸을 자로 쟀어요. 그리고는 비단을 걸쳐놓고 길이를 쟀습니다. 어라? 양복점 주인이 깜짝 놀라 부자의 얼굴을 봤답니다. 왜 그렇게 놀라나? 이거 참 안 되셨군요. 도시에서 사오신 최고급 비단으로 외투를 만들어 입으시려면 조금 모자라는군요. 주인의 말에 부자가 버럭 화를 냈어요. 이보게, 내가 도시에서 이 비단을 살 때 자네가 잰 것처럼 내 몸의 치수를 쟀네. 거기다가 여분까지 생각해서 샀다고.
그런데 모자라다니 그건 말도 안 되네. 이 양복점이 내 단골이긴 하지만 이 마을에는 양복점이 3개나 되질 않나? 그래도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겁니다. 좋네. 할 수 없지. 그렇다면 난 다른 양복점으로 가서 외투를 맞추겠네. 다른 양복점에 가셔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참견 말게. 오늘로 자네와는 거래는 끝이네. 단골 양복점에서 나온 부자는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양복점으로 들어갔어요. 유복에 도시에 나가 최고급 비단을 사왔소. 이 비단으로 외투를 만들어 주시오. 아, 네. 그렇다면 먼저 치수를 재시고. 자, 양복점 주인이 치수를 다 재자 부자가 물었어요. 외투를 만드는데 얼마쯤 걸리겠소? 네, 일주일쯤 걸리겠네요. 자, 일주일 후 부자는 멋진 외투를 입을 수 있었어요. 도시에서 사온 최고급 비단으로 외투를 해입은 부자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새로 맞춘 외투를 입고 잔칫집에 가던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라? 거리에서 자기에게 외투를 만들어준 양복점 주인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양복점 주인의 아들이 자기랑 똑같은 비단으로 만든 새 외투를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 외투를 만들고 남은 비단으로 자기 아들의 외투를 해입힌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 부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다면 단골 양복점 주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어. 이런 괘씸한, 내가 자기한테 어디 한두 벌 옷을 해입었나? 부자는 자기 외투를 만드는데 비단이 모자라다고 한 그 앞전에 단골 양복점 주인이 더욱 괘씸해졌어요. 부자는 불이 나게 그 전집 그 단골 양복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양복점 주인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 외투를 길 건너편 양복점에서 맞춰 입었네. 그런데 그 양복점 주인은 내 외투를 만들고도 남은 비단으로 자기 아들의 외투까지 해입혔네. 그런데 자네는 왜 비단이 모자란다고 거짓말을 했나? 부자의 말을 들은 단골 양복점 주인이 겸연쩍게 씩 웃고는 말했습니다. 에이, 잘 아시면서. 알긴 내가 뭘 한다는 말인가? 잘 아시다시피 길 건너편 양복점 주인은 아들이 하나지만 저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뭐라?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린 부자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제목,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큰 시장에서 크게 장사를 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돈을 끌어모으는 데는 도사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어온 돈은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척 짠돌이였거든요. 이 상인이 얼마나 짠가 하면 소금 장수가 상인을 보면 멀리 돌아갈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의 친구네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친구의 딸이 중병에 걸려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야 이 집을 팔면 되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야. 이 일을 어쩐담? 옆에 있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시장에서 장사하는 당신 친구 있죠? 엄청 부자라고 하던데 그 친구분께 돈을 좀 꿔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친구는 부자긴 부잔데 워낙 구두쇠라서. 여보,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아픈데. 알았으니 울지 마시오. 내 어떻게든 해보리다. 아내를 진정시킨 후에 친구는 터벅터벅 걸어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오, 이게 누군가? 어서 오게나. 그 상인은 친구를 반겨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쓴 차 한 잔도 주지 않고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에이, 구두쇠 같으니라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냥 갈까? 아니야. 급한 건 나야.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쩐 일로 찾아왔는가? 얼굴이 무척 안 돼 보이는구먼. 혹시 무슨 일 있나? 우리 딸이 아프다네. 오, 이런, 그거 안 됐구먼. 병원비가 꽤 많이 드는 병에 걸렸다네. 지금까지의 병원비는 집을 팔면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일세. 그래서 자네한테 돈 좀 빌려볼까 하고 찾아왔다네. 아, 그렇다면 내 얼마든지 빌려주겠네. 정말인가? 그렇다니까. 여보게,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런데 이자는 얼마나 받을 텐가? 9%는 받아야지. 뭐라? 9%? 그건 너무 비싸네. 우린 친구 사이인데 9% 이자를 받는 건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나? 그러자 상인은 능글맞게 웃고는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9자가 6자로 보일 테니까 말이네. 뭐라? 상인의 말에 친구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제목, 아버지의 계산법.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로 훌쩍 떠났기 때문에 아들은 집안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나서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불러 치료를 했습니다. 내 평생 이런 병은 처음 보네 그려. 그럼 병명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글쎄, 자네 아버지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그래. 선생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네? 미안하네만 내가 자네 아버님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처방은 한 가지뿐이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음이나 편하게 해드리라는 것이지. 의사의 말을 듣고 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어떤 의사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너라. 네, 아버님. 얘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받아 적어라. 일전에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과 액수를 부를 테니까 말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불러준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를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다 되었으니 이제 그만 나가도 좋다. 그러자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이름과 액수도 불러주셔야죠. 그러자 아버지는 힘없이 손짓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돈을 빌린 사람과 그 액수는 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잊지 않고 찾아올 테니 그럴 필요 없다. 이게 참 뭐랄까요. 참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유태인들은 이렇게 참 야왔다 그래야 되나? 지혜롭다 그래야 되나? 그 중간을,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아주 잘 춤을 추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제목, 아름다운 승리자. 한 가족이 어느 마을에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 정리를 끝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액자를 달아야지요.
알았소. 아버지는 연장통에서 망치와 못을 꺼내 벽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액자는 모두 5개였습니다. 꽝꽝꽝! 못 4개를 벽에 박고 마지막 못을 박으려는데 그만 망치 자루가 똑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한 개 남겨놓고 이게 무슨 일이람? 여보,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오세요. 그러지 뭐. 아버지는 옆집으로 가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슈? 옆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처음 뵙는데 죄송합니다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무슨 부탁이요? 네, 우리 집 벽에 액자를 걸려고 못을 박다가 그만 망치 자루가 똑 부러졌지 뭡니까? 그래서 망치 좀 빌릴까 하고 왔습니다. 나는 남한테 절대로 연장을 빌려주지 않소이다. 나는 목수인데 남이 내 연장에 손을 대면 재수에 옴이 붙어서 그렇소이다. 집주인이 아버지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뭐. 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보슈, 내 부탁이 있어 왔소. 무슨 부탁이신데요? 내 아주 급히 쓸 때가 있어서 그러니 삽 좀 빌려주슈. 쓰고 금방 갖다 드리겠소.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망치를 빌리러 갔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나도 그날부터 내 연장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이 내 연장에 손을 대서 재수에 옴이 붙지 않게 하려고요. 아버지가 옆집 주인에게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치사한 복수입니다. 자, 그러면 치사한 복수 말고 아름다운 승리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일까 한번 볼게요. 이 옆집 사람이 삽을 빌리러 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내가 망치를 빌리러 갔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하지만 나는 삽을 빌려드리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빌려주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그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야같고 좀 지혜로운 그런 반응인 거예요. 보세요. 그냥 그러세요 하고 빌려주면 되는데 꼭 앞에 한 마디를 달잖아요. 며칠 전에 내가 빌리러 갔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나요? 하지만 나는 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사람의 좀 이렇게 마음을 찌르는 거죠. 솔직히 당신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준다. 라고 생색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상대방한테 말로써 어느 정도 좀 작은 공격을 하고 하지만 또 나는 너에게 선하게 그치만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그렇게 안 할게. 어떤 암묵적인 거래가 형성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제목, 꿈 깨라 꿈 깨.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픈 허리를 툭툭 친 농부는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서 흰 구름 한 점이 동동동 뛰어가고 있었어요. 농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저는 언제나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요? 그 많은 돈은 어디에 다 모여 있을까요? 하느님, 저는 언제 돈을 벌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먹고 입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에이구, 내 팔자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가난한 농부에게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 에이구. 농부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습니다. 농부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수고 많으셨죠? 어서 씻고 저녁 드세요. 농부와 아이들은 아내가 만들어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꿈나라로 뛰어들어갔고 농부의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싱긋 웃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농부도 꿈나라로 성큼성큼 뛰어들어갔어요. 농부의 꿈나라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농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죽지도 않은 네가 어찌해서 내 앞에 꿇어 앉아 있느냐. 여쭐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뭐지? 하느님, 이 세상에서 1만 년의 시간이 하느님께는 얼만큼이나 되나요? 1분쯤 되지. 세상의 1만 년이 하나님께는 단 1분이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럼 하느님, 한국 돈으로 1억 원은 하느님께 얼마나 되나요? 한국 돈으로 1원쯤? 1억 원이 1원이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자 농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가난한 이 농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은혜를 달란 말이냐? 농부는 싱긋 웃고는 받고 싶은 은혜를 청했습니다. 네, 하느님, 불쌍한 저에게 1원만 주세요. 네? 싱긋 웃은 하느님이 대답했습니다. 좋다. 네가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정말입니까, 하느님? 고맙습니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농부는 이 말을 바닥에 쿵쿵쿵 박으면서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란 게 무엇인가요? 1분만 기다리거라. 아이쿠, 그 소리에 농부는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1분을 기다리라는 거는요, 하나님한테 1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만 년 뒤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진 농부는 방바닥에 앉아 아픈 머리를 쓱쓱 비비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잠자리가 요란한 걸 보니까 어제 밭일이 무척 힘들었나 봐요. 점점점점점. 농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목, 유리창과 거울.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우르르 교문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걸음을 멈추고 무슨 생각을 곰곰이 하더니 다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수업이 끝났는데 집에 안 가니? 오라, 뭘 두고 간 게로구나. 그렇지? 아니에요. 질문이 있어서요. 나한테? 물어보렴.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힘 닿는 대로 서로서로 돕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부자들은 돈이 많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한데도 왜 남을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갑작스런 제자의 질문에 라삐는 잠깐 망설였어요. 유리창 밖을 본 라삐 머리에 무엇인가 반짝 떠올랐습니다. 얘야, 저 유리창 밖을 봐라. 무엇이 보이지? 유리창 밖을 내다본 제자가 말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네요.
가로수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벽에 걸려있는 이 거울을 봐라. 무엇이 보이지? 제 얼굴이 보여요. 그렇다. 유리창이나 거울이나 모두 똑같이 유리로 되어 있지? 저 유리창은 막힘이 없어서 네가 본 것처럼 밖에서 오가는 사람들도 가로수를 흔드는 바람까지도 다 볼 수가 있지? 하지만 이 거울은 뒷면에 칠한 수은이 유리 한쪽을 막아서 반사된 네 얼굴밖에 볼 수 없단다. 이와 같이 돈도 많고 곡식도 많으면 마음이 막히게 되어 그런 거란다. 제목 수학 문제. 어느 가족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학교를 옮기게 되었죠. 이사한 그 다음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갔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이사를 오는 바람에 우리 아들 녀석도 이 학교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얘야 어서 오너라.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한다. 아버지는 겸연쩍은 듯이 씩 웃어 보이고는 라피에게 말했습니다. 하하, 이거 제 아들 자랑입니다만 제 아들 녀석이 다른 과목도 잘하지만 수학은 더 잘한답니다. 오, 그렇습니까?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은 라피가 아들의 머리를 쓱쓱 쓰다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다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 녀석을 수재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럼 어디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얼마든지 해보세요, 선생님. 자, 선생님이 문제를 낼 테니 잘 맞춰보렴. 네, 선생님. 얘야, 네 아버님께서 비단을 파는 가게를 하신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네 아버님 가게에서 옷 한 벌을 만들 옷감으로 비단을 2.2m를 샀다고 치자. 옷감이 1m에 한국 돈으로 24,000원 한다고 하면 이 선생님은 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사실 전에 있던 학교에서 별로 공부를 잘하지 못한 아들은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들은 아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가 계산하기에 편리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체면에 어떻게 그런 싸구려 옷감으로 옷을 입으실 수 있겠어요? 적어도 1m에 한국 돈으로 4만 원짜리는 하셔야죠. 게다가 옷 한 벌을 만들려면 적어도 4m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선생님은 한국 돈으로 16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기가 탁 막힌 라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눈을 맞추고 싱긋 웃었답니다. 제목 주인이 찾아간 보물. 어느 날 저녁 서쪽 하늘에 감빛 저녁 노을이 곱게 깔렸습니다. 동동동 떠가던 흰 구름에 감빛물이 촉촉하게 들었습니다. 솔솔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빗질해주고 지나갔습니다. 참, 오늘이 형수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는 날이지?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 어서 가서 예쁜 우리 조카를 봐야지. 혼잣말을 한 라삐가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라삐는 형수 집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저 왔어요. 라삐가 문 밖에서 외쳤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라삐가 문을 열어보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웬 울음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한 라삐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라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수는 형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형수님, 왜 우십니까? 형수는 대답 대신 더 큰 소리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라삐는 형수를 진정시키고 다시 물었습니다. 형수님, 무엇이 그리 슬퍼 우십니까? 도련님, 제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 잠깐 나간 사이에 집 앞에서 놀던 우리 아이가 술에 치여 저 하늘나라로 떠났지 뭐예요. 저만 혼자 남겨두고요. 네? 도련님,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이리로 오세요. 형수는 슬피 울면서 아들이 누워있는 관 앞으로 라삐를 데리고 갔습니다. 라삐는 관에 잠을 자는 듯이 누워있는 조카를 보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형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아빠처럼 돌봐주신 도련님이 왔을 때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네요. 마침내 라삐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울음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라삐가 진정하자 형수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 물어볼 게 있어요. 뭔지 말해보세요. 숨을 크게 내쉰 형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저에게 아주 귀중한 보물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그 사람이 찾아와서 맡겨두었던 보물을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선생님인 도련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인이 돌려달라는데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죠. 라삐가 대답을 하자 형수는 라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련님.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셨던 보물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져가신 거예요. 도련님, 우리 예쁜 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지내면서 형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슬퍼 마세요. 아셨죠? 형수님 말이 맞습니다. 라삐는 형수의 손을 꼭 잡고 슬픔을 참았습니다.